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주장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응을 자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측근들은 분노한다고 정치 보복의 본질이 바뀌냐며 반발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명품을 샀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민감한 내용에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서도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민간인 사찰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수사 외압은 없었는지 모조리 살펴본다는 겁니다. 남북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지만 손발을 맞출 시간은 일주일밖에 안 될 걸로 보입니다. 북한 마신령 스키장에서 남북 공동훈련도 1박 2일에 불과해 화해와 단합이란 상징성에 의미를 뒀다는 분석입니다. 국세청이 수상한 돈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산 50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가족끼리 편법 증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 대책 발표 직전 매도해 차익을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반려견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나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장면을 찍어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 세 번째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측정 예산의 절반인 150억 원가량을 소진한 데다 실효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이제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김용태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성명 발표에 청와대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반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분노를 숨기지 않았고 오늘 오전 대변인의 입을 빌려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성명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집중 반박했습니다.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건 현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 단 두 문장이었지만 문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은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설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인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럴 땐 입장을 정확히 말하는 게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대통령의 입장을 전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자신이 대변인을 맡은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분노란 단어를 처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분노를 드러낸 배경이 뭔지 정유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한 결정적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청와대가 검찰을 조종해 표적 수사를 했다는 식으로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참모들 설명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는데 권력을 사유화했던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입장 표명으로 현 수사가 법과 원칙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기에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연결하자
문 대통령은 인내의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검찰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다는 건 참여정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연결식 도중 백원우 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 대통령도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백원우와 같은 마음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분노를 금할 수 없단 말도 최대한 감정을 절제한 게 그 정도 표현이란 해석까지 나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명품을 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아직 확인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전병남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희중 전 대통령 1부속 실장의 검찰 진술 일부를 확보했다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핵심적 진술은 자신이 특활비 1억을 지시에 의해서 받았고 그걸 달러로 환전해서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던 제2부속실장 쪽에 줬고 이 돈으로 김 여사가 명품을 샀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그 돈이 김윤옥 당시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추가로 조사하면 국민의 혈세가 명품 구입 등 사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환전된 돈이 건네진 시점은 2011년 박밑대로 특정했습니다. 박 의원 측은 김 전 실장의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명품 구입이 확인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품 시계건에 대한 보복이라는 인식입니다. 당신들이 과거에 겪었던 또는 모셨던 분의 참담함을 너네들한테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이런 심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박홍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내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와 여당의 공격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측근들 사이에선 분노한다고 정치 보복의 본질이 바뀌냐 이런 말들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재현 기자, 오늘 그곳에서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나요? 네, SBS 취재팀이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에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두문불출, 말 그대로 이 전 대통령은 오늘 하루 종일 자택에 머물면서 앞으로 대응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자택에는 오늘 하루 종일 커튼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 커튼 사이로 청소하는 모습만 잠시 보였을 뿐입니다. 측근들은 오늘도 서울 모처에서 모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측근은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선으로 전달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일절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측근들끼리 한 대책회의에선 청와대가 아픈 데를 찔리긴 한 것 같다. 분노한다고 정치 보복이란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날선 발언들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으로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식과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SBS 최재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우리도 정권을 잡았었는데 아는 게 없겠냐면서 여차하면 반격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자, 과연 그 카드에 실체가 있는 건지 또 공개를 정말 하겠다는 건지 최고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댓글이니 다스니 뭐니 이명박을 그렇게 조사하겠어요? 비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가진 패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집권한다는 건 사정기관의 정보를 다 들여다보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아는 게 없겠느냐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올해가 개띠해라며 노무현 정부의 치부를 폭로하는 이전 투구를 해봐야 하느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노 전 대통령이 640만 달러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것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로 해석됩니다. 조사 관련 영상이나 노무현 정부 회의 기록 등이 담긴 파일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현 정권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 배수진을 치는 동시에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보복 수사 프레임으로 보수층 결집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비서실장 같은 그런 말씀을 대통령이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지금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격 카드가 있다고 해도 수사로 이어질지는 확신이 없고 여론의 지지도 불투명해서 실제 공개할지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그럼 여기서 청와대 출입하는 남승모 기자와 함께 대통령 입장이 나왔던 오늘 오전 당시 상황과 그 배경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이 대통령 발언이 나왔는데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사전에 브리핑 내용이나 이런 걸 전혀 몰랐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성명에 대해서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네. 청와대 반응이라는 거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10시 25분쯤에 공지가 떴습니다. 대변인 브리핑. 네. 그러니까 기자들 반응이 이거 뭐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와대의 반응이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바뀐 건 아무래도 대통령의 분노가 가장 큰 결정적 이유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사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건 원칙대로 할 부분이다 이렇게 좀 거리를 뒀었는데 오늘 정면 대응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정치 쟁점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청와대 내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문 대통령의 이른바 영린, 그러니까 분노의 어떤 촉발점, 이거를 의도적으로 건드린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아예 정치 보복의 먹구름 이란 챕터를 둘 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는 정치 보복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적반하장격으로 치고 나온 건 이것은 분노를 유도해내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일절 반응을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결국은 어떤 피해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느 정도 좀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 청와대의 이런 대응이 앞으로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 또 파장 어디까지 좀 봐야 될까요? 그 파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보려면 먼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기자들이 다 물었습니다. 이거 너무 격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게 왜 격하냐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할 만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격하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청와대에선. 다만 그 분노라는 게 어떤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에 대한 분노다. 이런 점을 명확히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그런 근간을 흔드는 어떤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의중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검찰의 수사 자체는 굉장히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승모 기자였습니다. 네,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발표에 대해서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던 검찰은 수사에 더욱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특히 5천만 원이 입막음용으로 건네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서도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민간인 사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됐는지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외압이 있었는지 모조리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자, 다스와 특수활동비에 이어 이제는 민간인 사찰까지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동영상을 올린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이 폭로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됐지만 총리실 직원들만 처벌하고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2년 뒤 총리실 직원이었던 장진수 씨가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의 개입과 민정수석실의 은폐 시도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최고 책임자란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전 비서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했다는 의혹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2년 재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 권재진 전 민정수석이어서
대통령 연관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불거졌던 꼬리 자르기와 수사 외압 의혹을 모두 재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만간 이영호 전 비서관을 불러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찰 관련 보고를 했는지 조사하고 권재진 전 장관을 상대로는 수사 외압설을 실체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2010년과 2012년 수사 당시 검찰 지휘부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잇따라 입을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는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핵심 인물인데 이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관으로 불렸던 김 전 실장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함께했던 측근 중의 측근이었습니다. 또 다스 수사와 관련해선 이 전 대통령과 현대건설 때부터 같이 일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진술까지 바꾸면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한 건지 박원경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건 물론 누구에게 돈을 전달했는지도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20년 가까이 지켰던 김 전 실장이 입을 열고 있는 배경엔 인간적 서운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2013년 김 전 실장이 저축은행 비리로 수감됐을 때 부인이 숨졌는데 김 전 실장과 가까운 정두환 전 의원은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장례식장 방문은커녕 조화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3일 김 전 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아이들에게 더 이상 못난 아빠가 안 되도록 살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과거 조사에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최근 조사에선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때부터 관여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다스 근무 시절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선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잇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고 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또 한 명의 최측근은 최근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과 집안일을 40년 넘게 챙겨온 인물인데 다스가 BBK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도 김 전 기획관의 이름은 여기저기서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신한다고 적은 문서까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한세연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7월 김백준 씨가 김경준 씨 누나 에리카 김에게 팩스로 보낸 문서입니다.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이 BBK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해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때는 김경준 씨가 주가 조작 사건 후 319억 원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피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 서명란을 보면 김 씨가 MB 리, 즉 이 전 대통령을 대신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듬해인 2003년 김백준 씨는 다른 BBK 투자 피해 회사를 찾아가 함께 법적 대응을 하자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명박을 대신하고 있다. 이명박이 서울시장이지 않느냐. 현재 이명박 입장에서는 그거 할 수가 없으니까. 2004년 다스와 다른 BBK 투자 피해자들이 공동 법적 대응을 합의한 문서를 보면 공동 서명자 중 김백준 씨 이름 아래 역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을 대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문건은 2008년 정호영 특검 수사 이후 공개된 문건들이어서 140억 투자금 상환을 주도한 다스의 실소유자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걸로 보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발표 내용 가운데 사실은 코너에서 한번 짚어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4대강 살리기 위한 자원 외교, 제1호 때 월드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만은 저와 함께 일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권력형 비리가 없었으므로. 자, 박세영 기자, 본인이 대통령 할 때 공직자들의 비리가 없었다. 어제 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 또 왕차관으로 불렸죠. 박영준 전 차관, 또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까지 모두 재직 시절에 금품을 받았다가 유죄가 확정이 된 케이스들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최근 검찰 조사에서 시인한 걸로 알려진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도 역시 재직 시절 금품을 받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행정부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이 전 대통령의 형이죠. 이상득 전 의원도 뇌물 혐의로 구속돼서 이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바로 제 가까이에서 이런 참으로 실망을 금치 못할 일들이 일어났으니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네,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저 대국민 사과도 기억이 나고. 근데 뭐 혹시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런 일들이 있긴 했지만 게이트로 부를 만한 이런 대형 사건은 없었다. 이런 취지로 말한 건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별다른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부패학회보라는 걸 보면 권력형 비리라는 게 고위 권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측근이 저지르는 부패 행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선 사례들 모두 권력형 비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명박 정부 공직자들은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고 말을 하면 네, 이렇게 코가 길어지죠. 사실이 아닌 겁니다. 네, 이 피노키오는 전 처음 보는 건데 앞으로 이 사실은 코너에 계속 나오는 건가요? 네, 저희가 팩트키오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검증 결과를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총 5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코가 계속 길어집니다. 네, 팩트키오의 활약을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세영 기자였습니다. 어제 실무회담에선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이 공동 훈련을 한다는 합의도 있었죠. 우리 제안에 북한이 1박 2일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훈련보다는 참관 성격의 방문이 될 것 같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북측 마식령 스키장에서 진행하기로 한 남북 공동훈련에 우리 국가대표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우리 스키협회가 파견하는 선수들이 마식령에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동해선 육로로 방북해 1박 2일 동안 북한 선수들과 공동훈련을 하고 스키장 시설도 참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평창올림픽과 관계없는 행사 아니냐는 지적에 통일부는 평화올림픽 구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금강산에서 당일치기 합동문화행사도 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선발대가 오는 23일 방북합니다. 선발대는 원산 갈마비행장도 방문할 예정인데 원래 군사용이었지만 원산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공항으로 재개장한 곳입니다. 공동훈련하는 우리 일행이 그 공항을 이용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항공기 이용 검토 등 북한 지역에서의 공동행사가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식령 스키장 같은 경우에 이 사용료의 문제, 남북 공동 행사 과정에서 이제 북한으로의 장비 반입 문제, 이게 제재와 미묘하게 충돌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정부는 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오늘 아침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 달아난 남성이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조선소 하청업체에 다니다 그만둔 뒤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UBC 서윤덕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울산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범행 전 인근 가게 CCTV에 찍힌 범인은 모자를 쓴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범인은 은행 뒷문 쪽에 있던 이 야외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출근하던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은행에 침입했습니다. 업무가 좀 많았어. 아침에 처리하기 위해서 일찍 온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아침에 출근할 칼을 들이대고 이렇게 위협을 해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범인은 은행 직원을 시켜 금고에 있던 현금 1억 1,000만 원을 가방에 담은 뒤 청테이프로 직원을 묶고 달아났습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4분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범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300m 떨어진 집으로 가 차량으로 갈아탄 뒤 다시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로 이 같은 행적을 확인한 뒤 7시간 만에 경남 거제의 한 모텔에서 49살 김모 씨를 붙잡고 돈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소지를 파악했고 따라서 거기에 인적사항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1년 전 조선 하청업체를 그만둔 뒤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돈을 왜 훔치셨나요? 힘들어서 그랬죠. 어떤 게 힘들었습니까? 사는 게.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김 씨에 대해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 어젯밤 광주에서 만취한 30대가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도심에서 실탄까지 쏴가며 10분 넘게 추격한 끝에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KBC 최선길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마주오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차량 사이를 위태롭게 빠져나가더니 빨간불도 무시하고 속도를 높여 도심을 질주합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36살 조모 씨가 광주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훔친 뒤 경찰차를 따돌리고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55살 임모 씨가 마트 앞에 잠시 세워둔 차를 조 씨가 타고 달아나면서 심야도심 질주극은 시작됐습니다. 피해자가 차량을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로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이에 범인이 차량을 몰고 도주한 사건인데요. 경찰은 조 씨를 붙잡기 위해 10여 분 동안 5km나 위태로운 추격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탄 차량에 실탄 2발을 쏘면서 끈질기게 추격한 끝에 이곳에서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추격 과정에서 57살 이모 경위가 크게 다치고 경찰차 3대가 파손됐습니다. 조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12%로 소주 3병 정도를 혼자 마신 만취 상태였습니다. 범행 동기가 어떤 이유입니까? 경찰은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인천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용의자에 대해 경찰은 아직 신원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혼자 일하는 편의점 근무자들은 요즘 화장실 가기도 두렵다고 말합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경찰은 롱패딩과 마스크로 온몸을 가린 부평의 화장실 폭행 용의자를 나흘째 쫓고 있지만 여전히 신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20대 여성 피해자는 용의자가 2달 동안 자신을 쫓아다녔던 스토커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손으로 막으면서 이 마스크는 벗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니라고. 용의자가 자유롭게 활개치면서 사건 현장 부근 편의점 근무자들은 불안감을 지우지 못합니다. 지나면 안 가려고 무섭고 오전에나 그냥 사람 좀 다닐 때 그때만 가고 술 취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계산하면서도 거의 눈을 안 마주쳐요. 2016년 편의점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5건 중 1건은 강도, 강간, 폭행 같은 범죄였습니다. 근무자 보호를 위해 계산대 앞에 강한 빛을 쏘고 경고음도 울리는 안전막을 설치한 편의점도 있지만 전국에 겨우 2곳뿐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계산대 밖이나 화장실에선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강남역 일대 편의점이 있는 건물 화장실은 여전히 남녀 공용이거나 서로 맞닿아 있고 CCTV도 없는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심야에 나 홀로 일하는 게 대부분인 편의점 근무자에게 안전은 먼 이야기로 보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만드는 업무를 하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를 사들였다가 정부 대책 발표 직전에 팔아 수익을 냈습니다.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 파견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 A씨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00여만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7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A씨는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의 가상화폐 대책을 모아 발표를 준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국조실이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발표한 날은 지난달 13일. 발표 이틀 전 A씨는 상당수의 가상화폐를 팔았습니다.
A씨의 투자 사실은 발표할 대책이 사전 유출돼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정부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그런 첩보가 있는데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알고 계세요? 네, 조사 중에 있고요. 아니 그런 사실이 있긴 있습니까? 네네. 예. 금감원은 A씨가 대책을 모르고 거래했다고 진술했으며 팔기만 한 게 아니라 사기도 했다며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낸 건지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A씨가 대책 발표를 미리 알고 가상화폐를 팔아 이익을 남겼다면 금감원의 징계 대상이 됩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시민과 투자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 정책을 펼치며 투기 위험을 경고한 금융당국이 정작 집안 단속에는 실패한 꼴이 됐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지난해 유명 음식점 대표가 배우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 물린 뒤 숨진 걸 비롯해 반려견 관련 사고가 잇따라 사회 문제가 됐죠.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3월부터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의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달아나는 어린이를 계속 쫓아가면서 무는 개, 산책하던 부부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 주인이 용변을 치우는 사이 쇼핑몰을 활보하는 커다란 진돗개, 모두 목줄이 없거나 풀린 개들입니다. 앞으론 목줄 없이 반려견을 끌고 나갔다간 수십만 원대 과태료를 각오해야 합니다.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금년 3월 22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나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다가 누군가 사진 찍어 신고하면 반려견 주인은 1회 적발 시 20만 원, 두 번째는 30만 원, 세 번째는 50만 원까지 물어야 합니다. 신고자는 과태료의 20%를 받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진 목줄을 채우기만 하면 됐지만 공공장소에서는 모든 개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됩니다. 또 몸 높이가 40cm가 넘거나 사람을 물었던 개는 관리 대상견으로 따로 구분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개가 사람을 공격해 숨진 경우 소유자에게 최대 3년 이하의 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오늘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서 서울시에선 올해 세 번째 대중교통 공짜 출퇴근을 실시했습니다. 애초 최대 7번을 예상해 시작한 정책인데 벌써 책정한 예산의 절반가량을 소진했고 실효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동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공짜 대중교통으로 손실을 보는 운송회사에 보전해주는 돈은 하루 50억 원 선입니다. 서울시는 이 돈을 풍수의 예방과 복구 목적 등으로 적립해놓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빼쓰고 있습니다. 올해 많아야 7차례 비상조치가 있을 걸로 보고 249억 원을 책정했는데 벌써 3차례 비상조치가 발령돼 이미 60%를 소진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걸 재난관리기금으로 계속 편성을 할 것인지 수령을 편성을 할 예정인지 예비비가 사용이 될 것인지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다. 자가용 이용을 줄이겠다고 시작한 정책이지만 오늘도 교통량 감소는 2.36%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자동차가 원인이 되는 비중은 서울시 자체 조사로도 30%가 안 됩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이유입니다. 초미세먼지의 한 25%에서 한 35% 사이에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50억 들여가지고 통행량이 2% 주는 건데 굉장히 그 효과가 좀 미비한 거예요. 여당 소속 박진형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조차 추가 예산은 안 된다고 제동을 건 반면 환경단체에선 차량 이부제 민간 강제화를 주장하는 등 혼선은 확산일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서울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으로 낮아지면서 내일 출근길엔 대중교통 요금을 정상적으로 내야 합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무료 이용 덕분인지 서울시는 오늘 대중교통 이용객이 약 5%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중교통 내부의 미세먼지가 바깥보다 더 심하다는 겁니다. 실내 공기 기준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청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로 대중교통 외부와 내부 어느 곳에 미세먼지가 더 심한지 재봤습니다.
저는 지금 강남역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로 실외 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해보니 보통 수준인 59 마이크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승강장에서 측정기를 작동시키니 미세먼지 수치가 순식간에 나쁨 수준인 9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습니다. 밀폐된 전동차 내부에서는 수치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렇다 보니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오히려 대중교통을 꺼린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하철 안도 공기 좋지 않으니까 차라리 자가용 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중교통도 가끔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나가면 뭐 칼칼하고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지하철 같은 다중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질 기준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150 마이크로그램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이 정도면 매우 나쁨 수준이라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처럼 실외 대기오염이 심각한 때에는 실내부의 공기 오염도도 굉장히 따라서 올라갑니다. 실내 대기오염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야 됩니다. 세금으로 요금 대신 내주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에 앞서 실내 공기부터 개선하고 기준도 현실화해야 합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준공 이후 30년인 아파트 재건축 기준 연한을 정부가 40년으로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과열 현상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한 건데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강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재건축은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 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지역이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내는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30년으로 단축된 재건축 연한이 다시 40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올해로 준공 후 30년이 돼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는 서울에만 67개 단지 7만 3천 가구에 이릅니다.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의 일부 단지는 최근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초기 재건축을 중심으로 실망감이 커지면서 수요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 안정에 즉시 효과가 있을 거란 분석과 결과적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이 줄어 역효과를 낼 것이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이와 함께 세무당국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상한 돈으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산 500여 명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은 조성현 기자입니다. 20대 남성 A씨는 소득이 없는데도 지난해 10억 원이 넘는 강남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또 아버지로부터 12억 원대의 다른 아파트도 사들였습니다. 조사 결과 A씨의 매입 자금은 모두 아버지가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대 직장 여성 B씨는 어머니로부터 2억 원대의 아파트를 받으면서 증여 직전에 어머니 명의로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일부러 채무를 만들어 증여세 액수를 줄인 뒤 나중에 대출금은 어머니가 갚아주는 편법을 쓴 겁니다. 국세청은 이런 식의 편법 증여 혐의가 발견된 5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거액을 몰래 주고 정상 거래처럼 꾸며 아파트를 물려주는 탈세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매입 자금이 일정 액수 이하일 경우엔 편법 증여가 의심되더라도 조사를 자제했지만 이 금액 기준을 낮춰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인 규모의 확대 등에 따라서 조금씩은 조정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내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또 가격이 급등하는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는 탈세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가칭 통합개혁 신당을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통합에 쐐기를 박겠다는 건데 당 안팎에서 반발과 야유도 쏟아졌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가 개혁 보수와 합리적 중도를 합쳐 통합개혁 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늘 녹색 넥타이를 맸던 안 대표, 이번엔 두 당 상징색이 어우러진 걸 골랐습니다. 먼저 유 대표가 보수적인 안보관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으로는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처럼 허구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무능, 독선, 오만에 사로잡힌 민생 정책들은 내놓는 것마다 시장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 측은 다음 달 4일 전당대회 준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당내 통합 반대파의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안철수 새정치의 타락, 유승민 보수개혁의 공허함을 목격한 국민들에게는 흘러간 유행가의 재탕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투표 장소를 전국 23곳으로 분산한 것은 집단 반발을 막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밖에서도 민주당은 보수 야합, 한국당은 생존 위한 피난처, 정의당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떴다방일 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노인 대국이라고도 불리는 일본이 날로 심각해지는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기본 정책을 크게 손보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더 주고 대신 연금은 더 늦게 받으라는 겁니다. 도쿄에서 성회용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현재 65살인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70살 이후로 미룰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선택 사안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만 70살을 넘기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사실상 지급 시기를 늦추겠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에게는 65살 이상을 더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5년이라는 소득 공백 기간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고령자가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만큼 기업에다가 고령자를 고용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사실은. 정책금융을 동원해 노인 창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자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 노인들을 위한 복지 택시를 3년 안에 2배 가까운 28,000대로 늘리고 노인용 도우미 로봇 시장도 2015년에 20배인 연간 500억엔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96년부터 고령화 사회 기본 대책을 시행해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취업자 숫자를 1.5배나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대로는 노동력 부족을 막을 길이 없다는 위기감에서 다시 연금제도 개선과 노인 일자리 늘리기에 나선 것입니다. 도쿄에서 SBS 성혜용입니다. 오후부터 수도권 지방의 대기 이름이 원활해졌습니다. 연일 정체돼 있던 먼지가 흩어지면서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어젯밤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집니다. 서울과 인천은 나흘 만에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일부 중서부와 내륙지방으로는 먼지 농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지 농도는 대체로 내려가는 추세지만 모레가 되면 다시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조금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춘천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까지 큰 추위는 없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강력한 한파가 밀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논란 속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확정됐습니다. 올림픽 첫 남북 단일팀이라는 가치만큼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의 가치도 소중하다는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준비 잘 해서 평창에서 환하게 웃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